한국 증시를 더럽히는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 공매도, 구체적으로는 상환기간 없는 공매도라는 문제의식과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의 돈을 흡입하는 중복상장, 다른 말로 기업 분할이죠. 즉 오너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48회 동학개미운동 1년 누가 개미를 배신했는가? 라는 MBC 탐사기획 방송을 봤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방송 요약본에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한국 증시를 더럽히는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 공매도, 구체적으로는 상환기간 없는 공매도라는 문제의식과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의 돈을 흡입하는 중복상장, 다른 말로 기업 분할이죠. 즉 오너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리딩방이나 사기꾼들 피해 내용도 방송은 담고 있었는데 이는 충분히 개인이 피해 갈 수 있는 거고 선택의 문제인 반면에 공매도랑 기업 분할은 개미들이 당해도 손을 쓸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둘은 엄격히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가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되갚는 방식으로 주식의 하락에 베팅하는 기술이죠. 종목에 거품이 끼지 않게 조절해주는 순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악기능에 비해서 얼마나 중요할지 그것도 의문이고 다만 기관과 외국인의 주요 수익 창출원임은 자명해 보입니다. 금융위에 상환기간을 설정하자고 요구를 했더니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려준다는 엄한 답변이 왔어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비율은 1.4%인가 그렇대요. 근데 나머지 98%는 외국인과 기관인데 문제가 있는 거면 외국인과 기관 쪽 상환 기간을 손보는 게 맞는 거죠. 금융당국에서는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없앨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고 싶으면 선진국인 미국 스탠다드에 맞게 공매도 법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미국은 참고로 상환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없고요. 선진국 기준에 맞게 상환 기간을 설정하고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되는 겁니다. 상환 기간을 설정하자는 건 한마디로 공매도 주체의 리스크를 높이자는 겁니다. 그래야 무분별한 공매도를 막을 수 있고 지금 현재 한국 증시의 문제가 공매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품이 끼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하는데 공매도 주체들은 공매도 치는 기준이 거품 있는 회사 기준이 아니고 개미들의 자금이 많이 몰린 회사 기준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개미들 돈을 가져가겠다라는 심산이 보이는 대목이잖아요. 이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의 폭락을 부채질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부추긴 또 다른 원인이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공매도입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대로 떨어진 지난 12일 이날의 공매도 거래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5%. 삼성전자 공매도 물량도 그만큼 외국인들이 쏟아낸 걸로 추정됩니다. 전망도 불투명한데 외국인 공매도가 쏟아져 나오자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며 주가는 더 떨어지고 공매도에 베팅한 외국인들은 돈을 더 벌어가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10월 공매도 거래 금액 1위가 삼성전자였고 지난 2주 동안 쏟아진 공매도 물량만 3,700억 원이 넘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8월 후반 576억 원에 비해 두 달도 안 돼 3.2배 급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두 달 전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는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공매도가 재개된 넉 달 동안 우리 주식시장에 27조 원어치의 공매도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보유한 글로벌 투자사 모건 스탠리는 LG 디스플레이 등 26개 종목에 공매도를 쏟아냈고 메릴린치는 H&M 등 15개 종목에 JP 모간과 골드만삭스도 각각 9개 종목에 대량 공매도를 했습니다. 어떤 JP 모간이나 예를 들어 뭐 메릴린치 이런 외국계 기관들이 한 곳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담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거든요. 한 세력만 들어오면 자기 포지션도 노출되고 물량이 작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주가를 빠뜨리려고 그러면 몇 개 외국계 기관들이 손을 잡고 물량 공세를 하지 않나.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붙으면 그 순간 자기네들이 매집했던 주식을 팝니다. 매도 처분하면서 거기다가 공매도까지 겹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순식간에 그 하락을 많이 하죠.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손절매를 하고 그 뒤에는 주로 장기간 오래 횡보 과정을 거칩니다. 그동안에 많이 언급됐었던 이제 우리나라만의 공매도의 부작용 이런 것들이 다시 실제 국내에서 공매도가 처지는 종목들을 보면 아주 망하는 기업은 안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런 나쁜 주식은 우리 개인도 안 사죠. 그러니까 주로 어떤 주식에 많이 몰리냐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끄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공매도가 더 많이 거세게 예. 가해지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가차없이 공매도의 힘을 통해서 밀어버린다라는 통설이 이번에 좀 삼성전자에도 많이 적용되지 않았나 보고 있어서 예. 지금 많은 개인들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공매도에서도 기간을 좀 두자. 60일이면 60일, 예. 90일이면 90일 정도를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한 판에 있어서 공매도를 하는 세력도 손해 볼 가능성 좀 더 높이자는 얘기죠. 그렇죠. 예. 만에 하나 실탄이 풍부하고 밀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계속 언제까지 버틸 수만 없게. 버티게 되게 예. 되니까 이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넉 달 동안을 봤더니 역시 외국인 비중이 예. 공매도가 76%, 개인은 채 2%도 안 되는 한 아. 1.8%. 그래서 여전히 이것은 치우쳐진 공매도라는 무기를 큰 손들 많이 갖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상위 50개 종목 가운데요. 이 공매도를 한 금액이 27조 4천억 원입니다. 이 전체 매도 금액에서 11.7%나 차지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카카오, LG화학 등이 주 표적이 됐습니다. 외국인 공매도 비율은 55%에서 76%까지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21%나 증가를 한 건데요. 당연히 이 외국인의 하루 평균 공매도 대금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개인 공매도 비율을 크게 늘리진 못했고요. 이 외국인 공매도 세력만 더 커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공매도에는 의무 상환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 이 주식을 빌리잖아요. 이걸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기간을 말하는데요. 한국에선 개인 투자자들은 최장 60일 안에 상환을 해야 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이 상환 요구 시엔 언제든 이걸 갚아야 합니다. 규정은 이런데 실제로 이 상환 얼마 만에 이루어질까요? 개인 투자자가 빌렸다가 갚은 평균 기간은 9일이고요. 기관은 64.8일, 또 외국인은 75.1일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이 무기한으로 빌릴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 상환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기관들끼리 이 의무 상환 기간을 정해놓고 이때를 넘을 수 없도록 특약 형식의 계약을 맺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금융위의 해명을 들어보면 다른 나라도 이렇게 상환 기간을 못 받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규제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래도 이 개인들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서 다음 달부터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이 기간을 더 늘렸습니다. 현재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을 하고요. 만기가 된 뒤에 이 연장도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 상환 기간이 있어요. 상환 기간이 짧게 잡았던 기간에서 또 공매도 비중을 많이 높게 했을 때 상당히 주가가 올라버리면 역으로 잘못하면 진짜 파산할 수도 있고. 근데 한국은 조금 다르다. 공매도 상환 기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빌려서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재오픈을 한 거잖아요. 이게 공매도가.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좀 위기감에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융당국이 그 핑계를 많이 댔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공매도를 없애면 우리나라가 선진 지수에 투입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이제 금융 쪽에서 이제 계속 압박을 했죠. 우리나라가 혹시 폐지될 수도 있고 또 제도가 바뀔까봐. 그러면 다른 나라마다 똑같은 이제 제도들을 다 똑같이 따라하든지 또 나라마다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도 이게 상이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동의하기 어렵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돈이 이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것들로 중심으로 뭐 선진 지수에 편입을 못 한다더니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압박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이쪽에서 눌러놓고 또 다른 쪽에 사서 자기들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차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기업 분할 문제인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과정에서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벌 문화에 관한 얘기인데, 즉 오너가 기업의 주인으로 군림하면서 생기는 악영향, 즉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오너 리스크가 과도하게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는 마찬가지로 미국에 없는 겁니다. 미국은 경영인과 오너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너 또한 지분에 맞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국의 재벌 개념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카카오나 LG화학, 현대중공업 주식은 다 빼버리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계속 자기들의 회사를 중복 상장을 합니다. 같은 회사를 기업 분할을 하면서 또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개인 주주들에게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투자자가 가진 종목에서 그만큼 가치가 빠져나가는 거고, 윈윈이 아니라 오너만 윈하고 주주들은 루즈하는 그런 게임 구조라는 거죠.
오너들의 도덕성만 믿고 맡길 게 아니라 오너가 가진 지분만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한 날 뭐 한국조선이 11%나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오너 리스크. 오너 리스크가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인데 대한민국은 이걸 없애야 돼요. 올해도 지금 엄청 상장하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지금 개미 투자가들 엄청 들어왔는데 그 돈을 지금 막 엄청 빨아갔잖아요. 이게 오너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 어디다 쓰려는지 모르겠는데 투자도 안 하면서 이때다 이래가지고 지금 막 너무 많은 지금 신주 상장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돈이 너무 커요. 뭐 카카오도 진짜 보면 해도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많은 뭐 자회사들을 지금 막 상장하고 있잖아요. 그 빨아들인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좀 순차적으로 해야지. 주주들의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이게. 1년간 주시장에 공급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IPO, 유상증자, CB, BW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작년에 그 코로나 전후에 시장의 급등장 과정에서 개인 투자가들의 막대한 자금이 증시로 몰려든 건 사실입니다. 네. 시장 관련자들이 여러 관련 주체들이 때는 왔다. 오랫동안 수건 사업을 한꺼번에 해결하러 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앞으로 뭐 LG 뭐 에너지 솔루션 뭐 회사를 쪼개서 또 별도 상장한다 그러죠. LG 화학 그대로 있는데 배터리를 쪼개 또 상장한대요. SK 이노베이션도 또 그런데요. 카카오페이도 나오고. 앞으로 100조 200조짜리 기업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 단 1년 만에 적어도 150조 이상 되는 신규 상장 기업들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공급을 개인들의 가냘픈 어깨에만 맡깁니까? 이렇게 잔인한 시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850대 2. 이게 무슨 숫자의 비교 같습니까? 850대 2. 미국과 한국의 그렇죠. 자사주 매입? 올 상반기 자사주 매입 규모의 차이입니까? 미국은 올해 7월까지 자사주 매입 규모가 850조예요. 네. 한국은 2조 3조.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선두권에 오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부문 분사라는 결정만큼은 일치했습니다. 모두 유망 사업인 배터리 부문을 따로 떼어내 자회사로 만드는 물적 분할 방식이었습니다. 전망 좋은 배터리 회사가 별도로 상장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회사 주식 가치는 예전만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40% 정도만 그 모회사의 가치에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가 상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피해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지난 2019년 상장사였던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으로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꾼 한국조선해양은 지주사가 됐고 현대중공업은 물적 분할된 비상장 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현대중공업이 증시에 따로 상장됐습니다. 기존 소액주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졸지에 별개의 새로운 상장 종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면 새로운 주주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총수들의 지분율이 희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지분율 희석을 피해서 우회로 자금을 확보하는 일종의 약간 뭐라 그럴까요? 꼼수? 미국에서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실제로 구글과 유튜브, 안드로이드 등은 플랫폼과 사업 내용이 확연히 다르지만 지주 회사인 알파벳 하나로만 상장되어 있습니다.